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라고 하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새로운 별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방송용인지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제가 댓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뭐 예.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김밥권이라고. 네.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되게 침착한 사람이고요. 네, 시절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올해의 키워드 경로. 네, 이제 경로.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뭐 그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다 화내는 나라. 네, 심지어 오늘 알고 계십니까? VIP 경로설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경로설이 1주년 되는 날이군요. 예, 이런 말까지 기념해야 예. 되는 상황이다라는 예. 말씀 드리면서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언론 장악 속도전.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늘 바로 취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한 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바로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을 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정성을 재정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취임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이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함께 임명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다시 구성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언론 장악 속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방통위는 이제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제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정작 3시간 뒤인 오후 5시 비공개 회의에서 MBC 대주주 박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조금 전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곧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곧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인선 관련된 또 다른 소식도 오늘 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네, 김문수 사실 전 경기도지사로 더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죠. 경사노회 위원장을 이 정부에서 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인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 20대, 30대를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한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학계, 언론계 말씀을 경청하겠다라고 이제 소감을 밝혔는데요. 특히 지금 현안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과 충돌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자가 그간 여러 노동 현안에 있어서 불법 파업의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또 노조가 없어서 감동받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등 굉장히 반노동적이고 구구적인 행보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인 만큼 반발도 거센데요.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전체를 구구 유튜버의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인사참사도 이런 참사가 없다.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네, 일종의 깜짝 오늘 지명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자 지명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거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갑자기 듣자마자 떠올랐다는 말은 뭐냐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유명한 말이죠. 예.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분을 어떻게 지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두고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적임자의 기준과 다를까? 노동고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이 방통위 위원장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에 대한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생겨날 문제에 대한 중재자를 찾기보다는 권력이 이미 결정한 일을 한치도 돌아보지 않고 이행할 대리자를 찾는 모양새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권력 내부에 자신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일종의 저희들 표현에 따르면 경제학적 표현에 따르면 결단주의자들이 넘쳐나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결단주의자들일수록 세상은요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 어떤 합의하는 일이 아니라 적과 동지로 갈라서 이제 편을 나눠서 싸우는 대결의 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노동, 연금, 교육 이 3대 개혁 대상을 두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문수 장관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노동과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동과 척을 지고 어떻게 보면 막 뭐 이렇게 말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극한적인 대립을 이루어왔던 인물을 내밀어서 노동을 억압하고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사실은 주는 거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서로 다 이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집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를 결단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익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익을 조정해내는가가 중요하고 특히 고용노동부 같이 충돌과 갈등이 일상인 곳에서는 더더욱 중재자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을 임명했다라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대 개혁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뭐 노동, 교육인데요. 그리고 공공연히 지금 밝히지 않은 제거 대상이 공영방송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인사들로 개혁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3대 개혁 대상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 연금 노동 교육이 아니라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그걸 막지도 못하고 견제하지도 못하는 당정 관계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댓글창에 김문수, 이진숙 이런 인사들을 향해서 이제 극우 정권, 극우 인사로 득실거린다라는 식의 평가들이 많은데요. 박사님, 극우 인사라고 하는 표현에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그게 극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정말 이분들이 이념이 있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수구 세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가 다른가요? 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구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하는 집단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파라고 부르고 극우라고 부르는 건 어느 정도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의 정합성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정말 보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보수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보수가 진보를 반대했던 가장 유명한 이유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오랜 기간 변화시켜야 하는 일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나 이런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임명되신 김문수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가족을 파괴해서 노동자들의 가정을 파괴해서 고소해서 가정을 파괴해서 뭐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진짜 보수의 적 이념이 있는지도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익,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을 지키는 어떤 그런 수구 집단들에 되게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념이 있다면 그 이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람을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수는 민족주의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집단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익으로밖에 정의를 못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구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가 아니라 수구다. 정치 철학자의 따끔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퀴즈 넘어가 보죠. 네, 경찰판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네, 지금 뭐 제2의 최상병 사건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공수처의 외압 의혹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7월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이 이제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 경찰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백경정에게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 관련된 언론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윽고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이 관련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 경무관은 이제 관련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영등포 경찰서장도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압 피해자인 백경정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고 또 수사 담당자가 폭로를 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기서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등장합니다. 이 압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 조병노 경무관이 이종호 전 대표의 녹취 속에 이제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되는 건데요. 조 경무관은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백혜룡 경정이 지난 월요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공론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공수처에도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다. 네, 어쩜 영화 같은 장면들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들이 영화도 이렇게 쓰면 욕먹을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욕먹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용산 개입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이게 용산 개입설에 용산에서 우리가 그분이 생각한다면 정말 그분이 나는 아직도 검사야 아니면 검찰총장이야 마인드인가 제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직무를 통합해줘 뭐 그런 마인드인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야당에선 제2의 최상병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두 사건이 윗선의 수사 결과 발표 연기 지시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 그리고 외압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등이 다 비슷하고 심지어 등장인물이 겹치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겹치는 거. 근데 뭐냐? 공통분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맡은 이 이종호라고 하는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분이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 간부 인사 청탁 대상이 조 경무관이었다. 그럼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런 겹침이 우연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으로 겹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게 이런 식으로 우연히 겹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압이 그럼 이제 외압이 가능한 이종호와의 커넥션이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런 개입설이 나오게 되는 건 이런 분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대통령 부부를 우리가 결혼시켜줬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또 관련된 사건이 세 번째 뉴스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지원서를 냈다고요? 네, 임 전 사단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서 7월 22일 해병대 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도 덧붙였는데요. 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명예전역을 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란이 큽니다. 현재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하면은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군인권센터가 이 관련된 규탄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김계환 사령관이 이 법률에 따라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 지원서를 받아들여서 심사위원회에 해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해군 본부가 다음 주 중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판단을 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특혜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네요. 군인권센터 성명 따르면. 생각해보면 여기서 명확하게 이제 나오듯이 국방인사관리 훈련상 훈령상 이제 수사기관에서 비조사 그리고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지급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과정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분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명예전역을 시켜준다.
그리고 전역 지급을 수당을 또 지급한다. 그럼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특혜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임성근 사장님 볼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분이 참 꿋꿋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만 생각하는 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끔씩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저 하늘에서 별 따오고 싶다. 뭐 온갖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뭐 하늘에서 별 따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직업 중에 진짜 그 별을 어깨에 달아주는 직업은 군인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별을 어깨에 다신 분인데 이분이 그 별을 달 자격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근데 드리면서 꿋꿋하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전역을 계기로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도 참 예, 쉽지 않은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정신 세계에서 나오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네, 윤석열, 한동훈 비공개 회동. 네, 어제 만났다라는 거죠. 네, 어제 오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정진석 비서실장이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제2부속실 설치를 착수한 것을 두고 좋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인데요. 이 당직 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윤 대통령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시간 30분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독대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윤한 갈등이라고 불리는 이제 양측 간의 긴장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 가운데 친한계인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했으면 한다라면서 이 정 의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네, 비공개 회동의 의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비공개 회동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별달리 찾아볼 게 없는 것 같아요. 평가할 게 없다 이 예, 말씀이시군요. 그냥 뭐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 윤 대통령도 안 볼 수는 없고 한 대표도 그냥 서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두 사람이 뭐 합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나 저는 생각하면 이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전당 결과 대회가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서 뜨는 태양이 누구고 지는 태양이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줬는데 뜨는 태양이 지는 태양에 고개 숙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서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봤을 겁니다. 대통령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 심지어 자기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신임을 잃었다라는 걸 저는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력의 정당성을 잃으면 자기 편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당성을 잃을수록 한 대표는 결국 그 지점을 치고 들어올 게 뻔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국 내 잘못 우리 편이 다 들추게 되어 있다라는 게 그 원래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그건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오늘 뭐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뭐 후보 추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대통령이 권력을 믿고 많은 일을 벌이고 계시다. 라는 생각. 이 벌인 일 자기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민주주의 체제의 권력이란 뭐냐면요. 딱 당선되었을 때 그 초반을 빼면 시간은 점점 권력을 앗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권력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권력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권력이 나중에 뭘 가지고 버티느냐? 정당성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당성을 다 잃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빠지게 되어 있고 자기가 벌렸던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진짜 꼭 용산에 가닿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 짧게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 신고 안 했다. 네, 대통령실이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요? 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역형을 처하거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공문에서 명품백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게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도 했습니다. 네, 아까 이 뉴스 키워드 듣자마자 김한건 박사님이 웃음을 네. 참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네. 봤습니다. 리액션 바로 나온 거죠? 아니 뭐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논란이 뭐 기관장이 금품 수수 뭐 이렇게 대통령이 기관장이라 이게 신고 의무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또 다툰다라는 어이없는 네. 기사가 나오는데요. 아니 그러면 기관장은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걸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기관장은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신고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은 대통령이 사랑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알고도 무시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이게 검찰 조사 같은 거로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검찰 조사를 안 믿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검찰이 결국은 행정부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이 검찰들에 대한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미래들을 다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임명권으로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사건을 정말 명확하게 조사하고 싶다 그런다면 특검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특검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발의해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특검 임명할 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공정하려고 한다면 그쪽이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네, 오늘 빠건 박사님께서 웃건 박사님으로까지 예, 업그레이드 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7월 3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